혹시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거나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라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태연하게 웃으며 넘어가는 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깊은 통찰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화가 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했기 때문에, 상황이 불공평했기 때문에, 세상이 부당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 심리학이 밝혀낸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둠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모든 감정 충동, 성격적 특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면서 분노, 질투, 이기심, 공격성 같은 감정들을 억압하고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의 반응을 좌우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참을 수 없어하는 특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억압해온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에 유독 화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억압된 이기심이 자극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의 거만한 태도가 견딜 수 없다면 우리 자신 안에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것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완전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소중한 정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감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 기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깊은 내적 변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도록 학습되어 왔습니다.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거나 상처받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정적 자유란 이런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 중심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 고통은 결국 자아의 분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사회적 조건화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분을 거부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분노를 억압하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슬픔을 숨기고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자신의 욕구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채로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내적 분열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해온 자신의 모든 면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선한 면만이 아니라 어둠의 면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억압된 감정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인정한다고 해서 항상 화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억압된 분노는 폭발하거나 우울로 변하지만 인정되고 이해된 분노는 경계 설정과 정의 실현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중심이 잡힌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내적 평화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거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가치와 온전성에 기반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것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하루가 좌우되지 않는 삶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과 조화롭게 관계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내적 지혜를 믿으며 이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을 들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작은 지적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어떤 이는 무례한 대우를 받아도 여유롭게 넘어가지만 누군가는 며칠 동안 그 일로 괴로워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현재 상황 자체보다는 과거의 경험과 내적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윤군, 우리 무의식 속에 축적된 경험들이 콤플렉스라는 형태로 존재하며 이것들이 현재의 인식과 반응을 크게 좌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콤플렉스란 감정적으로 충전된 심리적 내용들의 집합체로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자주 비판받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들을 자극하면서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렌즈를 통해 왜곡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체면과 관련된 감정적 반응들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분노나 수치심은 단순히 그 순간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문화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상처와 개인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란 많은 사람들에게 체면이 손상되는 상황은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각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자체보다는 그것이 내 안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탐구를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의 감정적 취약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타입의 사람이나 말에 쉽게 화가 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미해결된 상처나 콤플렉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권위적인 사람에게 유독 반발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는 어린 시절 억압적인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나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습관이나 깊은 열등감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반응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 자체를 억압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나쁜 감정으로 여기며 억압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소중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만이나 좌절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설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욕구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특성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에 화가 난다면 자신 안에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분노한다면 자신도 완전히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자기 인정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화하고 통합할 때만 진정한 개성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공격성은 적절히 통합되었을 때 자기 주장과 보호의 힘이 됩니다. 억압된 이기심은
건강한 자기사랑과 경계 설정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분노보다는 이해와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약함을 보일 때 경멸보다는 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 이런 내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강한 감정적 반응들을 기록하고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료의 말에 화가 났다고 쓰는 대신 오늘 동료의 말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자극했을까? 그 말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라고 깊이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투사 회수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견디기 힘든 특성을 발견했을 때 저 사람 안에서 내가 보는 것이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의 메시지 듣기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그 감정과 함께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슬픔이 내가 놓치고 있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적 대화하기입니다. 자신의 다양한 내적 목소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난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 상처받은 부분들과 각각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몸의 감각, 주의 깊게 관찰하기입니다. 감정은 항상 몸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분노할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려울 때는 배가 긴장됩니다. 이런 몸의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자신의 감정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버튼이 눌리는지, 그 버튼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감정적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나선형의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만나지만 매번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화를 냈던 상황에서 이제는 화가 나는 이유를 탐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화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욕구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도전이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성화를 추구하는 것,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배경도 장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 조화를 추구하는 전통은 내적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가치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효도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효도는 때로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억압하고 부모의 기대에만 맞추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돌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정의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은 깊은 유대감과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정이 건강하지 못한 의존이나 경계의 부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정은 서로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독립성을 확립한 사람일수록 더 진정한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적 가치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개성화의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현재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용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오래 간직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느끼고 그 상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한 후에 가능합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 하는 용서는 진정한 치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됩니다. 과거의 실수들, 부족했던 순간들, 상처를 주었던 말들을 끊임없이 되뇌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용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완벽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런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고 그 자비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됩니다. 감정적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고통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거나 미래의 불안을 미리 경험하면서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편안한 상황이든 불편한 상황이든 모든 것을 저항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본질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로,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관찰자 의식은 우리에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과거와 미래에 소모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며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재 순간, 인식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기대 없이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의 상대방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감정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경계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가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조화와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자신의 욕구나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떠안게 되고 결국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것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욕구와 한계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경계를 유지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점차 그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관계에서야 진정한 친밀감과 신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심이나 자만심과 혼동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닌 이유는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자신의 독특함과 개성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차이야말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적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대하든 우리의 가치와 존재 의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적 독립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배우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신을 비판하고 부정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사랑이 이기심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항감들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학습된 자기 부정의 패턴이 쉽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저항감을 경험할 때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감사한 점들을 적어보는 것, 자신의 성취나 노력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점차 자기 사랑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성장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감정, 힘든 인간관계까지도 모두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들입니다. 윤근 상처받지 않고는 의식이 확장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야말로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부분, 아직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 의식에 머물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모두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삶의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과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감정적 독립성을 확립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닌 선택으로,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맞게 변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과 깊이 만나고 내적 지혜를 기르는 소중한 기회로 여깁니다. 이런 능력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자극과 소음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에게 내적 고요함을 찾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주도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의미 찾기입니다. 융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낄 때 진정한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불운으로 여길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끝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미 있는 삶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장과 치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개인적 여정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신을 치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치유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자의 개성화 여정은 인류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됩니다. 한 사람이 더 의식적이고 사랑으로 충만해질수록 그것은 집단 무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응성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상처받았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증가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이나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셋째, 내적 평화가 증가합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의 중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느끼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넷째, 진정성이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들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창조성이 증가합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한 사람은 더 큰 창조적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억압되었던 부분들이 해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이 흘러나옵니다. 여섯째, 삶의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외부의 성취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적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깊은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의존적이거나 갈등적인 관계들이
점차 상호 존중과 사랑에 기반한 관계들로 변화됩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다가도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너무 느려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장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나선형의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조금씩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려는 욕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적 자유란 더 이상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화가 날 때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영성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큰 존재나 힘과의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연과의 연결일 수도 있고 우주의 질서와의 연결일 수도 있으며 내면의 지혜로운 자아와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차원과 연결될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나 감정적 동요들이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들도 성장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중년 이후의 인생에서는 영적 차원의 발달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와 적응에 집중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내적 의미와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자신만의 영적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성숙과 지혜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이런 영적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무집착과 연민유교의 중용과 조화도교의 자연스러움과 무의 등은 모두 감정적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무집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집착을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무집착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관심에서 나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사랑하는 것,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무집착입니다. 감정적 자유의 맥락에서 무집착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우리의 가치나 행복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무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민 또한 감정적 자유의 핵심 요소입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이나 측은지심과는 다릅니다. 연민은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중용의 지혜도 감정적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용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억압하는 것도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중용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용의 도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과 타인 배려 사이의 균형,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용의 실천입니다.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은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들과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결합할 때 우리는 더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서구의 분석적 접근과 동양의 직관적 지혜가 만날 때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명명하기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정확히 명명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보다는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무력감을 느낀다.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처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확히 명명할 때 그 감정을 다루기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몸의 감각 관찰하기입니다. 감정은 항상 몸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화가 날 때는 어디가 뜨거워지는지, 슬플 때는 어디가 무거워지는지, 불안할 때는 어디가 긴장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 활용하기입니다.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네 번째는 관찰자 의식 기르기입니다. 감정을 경험하는 자신을 또 다른 자신이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자 의식이 있으면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과 대화하기입니다. 감정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여기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화야, 너는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 슬픔아, 너는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야?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감정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징과 은유 활용하기입니다. 융근 무의식이 상징적 언어로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꿈이나 상상을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탐구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색깔이나 동물 자연현상 등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창조적 표현하기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춤추기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창조적 표현은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들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표현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연과 교감하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의 리듬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수용과 평화로움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자연의 순환을 관찰하면서 삶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연습을 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뀝니다. 10번째는 명상이나 마음챙김 실천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마음의 습관적 패턴들을 알아차리고 점차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법들을 모두 한 번에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실천들이 의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즐겁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트라우마의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로 인해 감정적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반응 패턴을 좌우하며 현재의 인간관계와 삶의 경험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상황이나 자극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활성화시킬 때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관점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현재 상황에 비해 과도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별것 아니다 라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의 영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무효화하는 것은 치유를 방해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감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 외적 안전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하고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과거를 파헤치려고 하면 오히려 재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기억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의미 만들기입니다. 트라우마 경험을 단순히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얻은 성장과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라우마를 정당화하거나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면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트라우마는 종종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치유 과정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들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점차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 치유는 개인적인 여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차원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여러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전쟁 독재, 급속한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상처들이 개인의 트라우마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도 개인적 치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에 대한 강박이나 성취에 대한 압박은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트라우마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무력감을 경험했던 집단적 기억이 현재의 성취 강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억압과 통제를 경험했던 역사가 현재의 권위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 차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부족함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집단적 상처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치유가 집단적 치유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여정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완벽주의의 함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평온해지고 더 이상 아무 것에도 화나지 않으며 항상 사랑과 평화만을 느끼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좌절로 이끕니다.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건강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화도 내고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되 그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정심보다는 유연한 회복력이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목표입니다. 또한 감정적 성숙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크게 성장한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퇴행도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들에서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 재능 관심사,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과정에서 이런 독특함들이 억압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집단적 기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화가 이기주의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의 모습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와 모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과 규칙을 선호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소진을 가져올 뿐입니다. 또한 개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부모나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그것들을 재검토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기존의 가치관들과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다를 수 있고 사회적 성공의 기준과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함과 통제감을 추구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는 능력이 감정적 성숙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과도한 통제욕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고 조작하려 하며 미래를 완전히 계획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결국 좌절과 스트레스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태도 반응 선택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외부 상황의 변화,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구분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삶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면 삶은 매우 지루하고 기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생기고 성장과 발견이 가능합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며 깊은 통찰이 얻어지는 것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재촉하고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도 미래에만 집착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중요한 주제는 죽음과 유한성에 대한 수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삶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영원히 젊고 건강하고 성공적이고 싶어하는 욕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잃지 않고 싶어하는 욕구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들이 오히려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만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고 현재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수용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며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조건 없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강한 면과 약한 면, 성공한 면과 실패한 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수용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거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자기 수용은 자기 만족이나 발전 의지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거부와 비판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변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맞게 변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행동을 모두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계 설정조차도 판단이나 비난이 아닌 이해와 연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를 얻은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평온하지만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그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강인하지만 경직되지 않으며 부드럽지만 나약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고 관계지향적이지만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판 건강과 질병 만남과 이별을 모두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그것도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도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들은 진정성 있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의미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성취나 인정보다는 내적 성장과 기여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성장의 결과입니다. 또한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불완전함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감정적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막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상당한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자체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과정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선배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내면의 지혜가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도 소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답이 가장 진실되고 힘이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때로 고독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패턴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에게 인내심과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두 여러분을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결코 이기적인 추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와 성장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주변에 평화를 퍼뜨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적 성장과 치유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여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적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식적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될 때 세상 전체가 조금씩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됩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자만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고 의식적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과 함께 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감정 회피입니다. 심리학을 배우고 명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감정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자유는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도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이며 그것들로부터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모든 감정과 반응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나친 분석은 오히려 머릿속에 갇혀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빠른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현대 사회의 즉석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감정적 성장도 빠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적 변화는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몇 년이나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런 속도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완벽주의입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균형 잡힌 상태를 목표로 하다 보면 작은 감정적 동요에도 자신을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다움이란 불완전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자유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세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멈추어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체크인만으로도
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깐 멈추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이 촉발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멈춤이 반응성을 줄이고 더 의식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감사일기를 쓰되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배움이나 성장을 찾아보는 습관입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경험한 강한 감정들을 되돌아보며 그 감정들이 자신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탐구하는 습관입니다.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중한 정보원으로 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서 깊은 성찰을 하는 습관입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점차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깜빡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아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특별한 도전 중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겉보기에 완벽한 삶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좋아요나 댓글의 개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외부적 지표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정보들이 현실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편집된 버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선택의 과부하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와 가능성들 앞에서 결정장애를 겪거나 항상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현재의 선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정적 자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에 기반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 자유는 실패와 거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의 증거로 여기거나 거절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거절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종종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실패에서 배우고 거절을 리디렉션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외부의 결과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자유의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중심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성장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직책이나 지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 교사, 친구, 동료로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자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인내와 자비입니다. 이 여정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2걸음 앞으로 가다가 1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성장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재촉하는 대신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이런 자기 사랑과 자기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독특하고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내적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시고 그 자유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